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 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6월 29일 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글로벌 영업본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방지훈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주간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쳤잖아요. 네, 맞습니다.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 네네. 바쁘셨어요? 네, 많이 바빴습니다. 누구보다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뉴스를 조금 더 빠르게 저희 고객분들한테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네. 네, 많이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고객분들 전화도 많이 옵니까? 네, 전화도 오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는 저희 주요 고객분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도 드리고 직접 있습니다. 전화도 해요? 네. 증권사 분의 이 시황 설명 전화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작하기 전에 짧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29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0.4%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S&P 500은 0.2%, 특히 나스닥은 0.98% 올랐습니다. S&P 500은 사흘째 사상 최고치이고 나스닥도 이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1.49%에서 거래됐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0.05%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브리핑을 마치고요. 이제 3가지 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테크주 반독점 파고를 넘나. 두 번째, 실업수당 줄여 일자리 늘리기. 세 번째, 에리언 경제 엑셀 계속 밟다. 급 브레이크 잡는 충격 온다.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 테크주 반독점 파고 넘나. 예, 오늘 새벽에 굉장한 뉴스가 하나 들어왔죠, 사실. 네, 네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에 관련된 뉴스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 주가가 한 4.2% 급등하고 나스닥도 네. 급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어떤 뉴스나 하면 그 미국 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걸 기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좀 스토리가 있죠. 언제 이런 소송을 좀 제기를 한 거죠? 네, 그 FTC는 작년 12월에 48개 주 검찰과 공동으로 페이스북이 2012년과 2014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때 경쟁자를 없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방식으로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네, 기각 이유를 보면은 이번에 FTC가 제대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법원은 페이스북의 모든 주장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FTC의 불만 사항이 법적으로 불충분함으로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이 약간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거 의심스러운데 네. FTC, 그러니까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그걸 밝혀내서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그렇게 또 페이스북이 유리한 것 같지도 않지만 일단 페이스북은 한숨을 돌렸고 네네네, 맞습니다. 조사를 했던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한 방 먹은 거네요. 네네. 다시 보완 조사를 해서 다시 또 기소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네.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페이스북이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그 이슈를 한 번 더 찾아보면은 또 있어요. 지난번 실적 발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백신 접종 확산으로 광고 매출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의 매출은 전년 대비 48% 급증한 261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광고당 평균 단가도 올랐고 광고 계제 건수도 12%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좋으니까 사실 그동안 페이스북이 네네.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사상 최고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주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어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쭉 있지만 이런 반독점 관련 기소가 이제 기각되면서 네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네.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빅테크 등들에 대한 이 규제 분위기가 되게 강하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예컨대 뭐 몇 가지 좀 사례 들어보면 이번에 뭐 페이스북 기소했더니 연방거래위원회 FTC 지금 위원장에 차기 네네. 위원장에 이제 아마존 저격서 불리는 리나칸 컬럼비아대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고요. 네네. 또 자기 대통령 기술정책 특별보좌관에는 팀우 컬럼비아대 교수 이 사람도 역시 빅테크에 대해서 상당히 네. 비판적인 분 이런 네. 분들을 이렇게 고위직에 쫙 빅테크 그들을 감독할 수 있는 고위직에 딱 올리면서 네. 여기 좀 규제하는 분위기로 뭐 물론 대선 기간 중에도 계속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네.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이게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사실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 기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어쩌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빅테크 규제 흐름에 제동을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네. 약간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규제를 우선 강화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돋보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의회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 하원에서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5가지 법안이 통과를 됐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페이스북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요. 애플이 개인정보보호법 변경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매출의 상당 부분은 맞춤형 광고인데요. 네. 네, 애플은 새 규정에 따라서 앱 회사들은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무조건 인터넷 사용 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맞춤형 광고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페이스북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네, CFO도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플의 새 정책에 따라서 2분기에 이런 충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서 이제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같이 지금 네네. 빅테크 규제하자 네. 이런 분위기라서 이제 사실 요거 뭐 일회성으로 뭐 기각했다고 해서 당장 이런 분위기가 사실 바뀌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계속 붙일 그런 네. 기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위기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또 살아남으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 분위기 좀 바꿔보겠다. 네네. 뭐 그래가지고 사실 의회에 대해서 로비도 되게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이 보도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 팀 쿡 애플 CEO 최고 경영자가 민주당 출신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반독점법 지금 방금 얘기한 반독점법이 혁신을 방해할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설득하는 전화를 또 했다고요. 이게 CEO가 직접 하원 의장한테 전화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여튼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설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애플만 이런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비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로비도 많이 해가지고 로비 자금 이걸 이제 미국 민간 대신 책임 정치센터인가 이런 데서 이제 조사한 거를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보도했는데 네. 페이스북이 작년에 정계 로비를 쓴 자금이 1,970만 달러, 아마존은 1,870만 달러 이렇게 나갔는데 이건 2018년하고 비교하면 각각 56%, 30%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네네. 2017년 그 전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이 빅테크들이 의회에 로비한다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는데 돈까지 쓰면서 지금 이거 우리는 혁신하려고 한 거지 독점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 뭐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반대하는 거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페이스북 반독점 기소가 지금 기각됐다는 소식 가지고 지금 이 테크주가 이런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의 반독점 분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실업 일자리 관련 얘기입니다. 실업 수당 줄여가지고 일자리 늘리기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이 실업 수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일자리 증가가 생각보다
더디다. 네네. 자 그러면서 이게 실업 수당을 너무 후하게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미국에서 나오는데 어떤 얘기죠 이게?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연방 실업 수당 혜택을 주는 주들이 일자리도 빠르게 늘어나는 주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따르게 해석을 하면은 연방 실업 수당을 줄이면은 음. 사람들이 더 밖으로 나가서 일자리를 찾으러 나갈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연성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방 실업 수당이란 게 뭐 어떤 건지 좀 뭐 네. 얘기가 뭐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업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업 수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거 말고 더 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더 예. 추가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주리의 경우에는 $300의 추가 실업 수당이 있었는데 이거를 6월 12일 줄였다고 합니다. 5월 실업률이 4.2%로 전국 평균 5.8%보다 낮았는데요. 미주리와 다른 세 개의 주가 가장 먼저 추가 실업 수당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연방 실업 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지원책이라고 해서 $300씩 지금 더 주고 있는데 이게 네네. 최장 18개월까지 이렇게 더 주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일부 주에서 우리 연방 실업 수당 이제 더 이상 안 주겠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실업 수당 주는 거죠. 네네. 그랬더니 이제 미리 예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고를 했더니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걸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파월 의장도 FOMC 그 브리핑에서 말했다시피 몇 가지 지금 요인들이 미국의 그런 완전 고용을 좀 늦추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추가 실업 수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직자들에게 돈을 더 주면은 실직자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직접 밖에 나가서 고용을 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게 완전 고용을 도달하는데 제한하는 그런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근데 지금 이 추가 실업수당 줄이는 주들이 주지사가 지금 공화당인 주들이 많잖아요. 일단. 네네. 네. 그래서 계속 더 줄이겠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 뭐 지난 주말에도 한 10개 주가 이제 줄였고 7월 10일까지 뭐 4개 주가 더 줄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연방 이 정부에서 주는 이 추가 실업수당은 9월이면 원래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추가 실업수당이 줄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찾으러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고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지금 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월가에서.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증권사 제프리스 분석을 또 보면 네. 6월에 이제 추가 실업수당을 없앤 주에서는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이 13.8%가 줄었고, 근데 7월에 없애자는 주는 10%, 9월에 없애자는 주는 5.7%가 줄었다. 그래서 확연히 효과가 있다. 이래서 월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노동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비농업 일자리 수입니다. 네, 지금 월가에서 전망이 70만 명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망에 좀 못 미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보다 더 잘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보다 좀 못 미칠 거라는 이유를 좀 찾아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추가 실업 수당이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었지만 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미국의 각 주에서 그거를 좀 줄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이 유치원이나 베이비시터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최근에 화두가 되는 델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네. 있는데요. 지금 영국에서는 벌써 6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게 델타 바이러스가 심각한가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레벨은 아니지만 네. 미국의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죠. 네. 네, 국립 알레르기 연구소 소장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2주 이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 실업수당 주는 거 줄이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더 나올 것 같은 전망도 있지만 네. 아직 사실은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델타 바이러스라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저 두려움 때문에 사실 일자리를 찾으러 나아가지 않고 그냥 집에 계신 네, 분들도 맞습니다. 아직 미국에 많은 것 같아요. 또 네네. 애들 그 학교나 어린이집 네네. 이런 데 아직 네. 문을 안 여니까 네. 거기 또 애들 맡길 데가 없어서 또 네. 집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려면 그래도 좀 6월 고용지표 어떻게 네. 되는지 좀 살펴봐야지 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네. 7월 2일 날 이제 6월 고용지표가 나오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제 고용을 증시를 보면서 왜 고용을 봐야 되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그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지금 고용이 상당히 중요한 저 변수가 되고 있죠. 네네. 맞습니다. 미국 연준은 두 가지 이제 책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가 안정, 두 번째는 완전 고용.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고용 문제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파월 의장은 가을쯤 고용 증가세가 확연해질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가을쯤 되면 이 통화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주목해서 좀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실업수당을 줄여가지고 일자리를 지금 늘리는 미국의 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관찰을 해보자. 뭐 이런 이슈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에리언이란 분, 네, 여러 번 이제 또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경제 분석가입니까? 네, 지금 알리안츠 고문이자 옛날에 이제 핌코, 그러니까 네, 채권에 맞습니다.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네. 자산운용사라고 불렸던 핌코의 최고 경제자 출신이신데 이분이 또 재밌는 비유를 했어요. 사실 네. 뭐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 같은데 재밌는 비유를 해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분이 CNBC에 나와가지고 매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 또 연준이 뒤처지고 있어가지고 이를 따라잡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경제 엑셀을 계속 밟다 보면 급브레이크를 받는 충격이 온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지금 미 연준이 너무 인플레를 과소평가하고 있어가지고 네. 미국이 이제 나중에 이게 과열되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갑자기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요. 네. 소위 말하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제, 줄여가면서 내려야지 네. 시장의 충격이 덜할 텐데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연준이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브레이크, 즉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시행하다 보면은 또 다른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지금 연준의 말대로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않고 이 장기적으로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이게 사실 관심이잖아요. 네네네. 일단은 지금 일시적이다 이런 걸 좀 즐기고 있지만 그래도 잠깐 뒤에 찝찝한 거는 이게 일시적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런 이제 그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게 상당히 좀 또 하나의 이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네네. 이 관련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조금 된 보고서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데이비드 코스틴이라고 골드만삭스의 전략가가 낸 보고서인데 그분이 쓴 보고서를 쭉 따라가면서 한번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만약 인플레가 장기화되면 네네. 예컨대 에이련이 얘기했듯이 그냥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인플레가 지금 장기적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플레가 생기면 어떤 일이 기업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선 골드만삭스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보다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S&P 기업들의 매출은 1%포인트 올라가고 이익은 0.1%포인트 감소하게 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고 네. 인플레가 생기면은 네네. 매출은 늘어나고 기업 이익은 줄어드는 뭐 네네네.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뭐
기업의 가치 평가라는 게 좀 네. 줄어들게 될 거고요. 예. 네네네 맞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연준은 어떤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네,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미 연준은 통화 정책을 죄게 되고 금리도 앞으로 더 상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등세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연준이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스케줄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일찍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금리 인상도 일어나게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골드만삭스의 그 지금 데이비드 코스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만 이제 크게 큰 변화가 없는 한 S&P 전망을 S&P 500 전망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내놓은 전망이 S&P 500 4,300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4,290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다 온 거예요. 사실 거의 꼭지까지 왔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가 장기화되면 네.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네네, 며칠 전에는 그 무디스의 젠디란 분이 이제 10%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인플레가 네. 지속될 때 뭐 이런 얘기들도 했죠. 네네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가 일시적일 때와 또 인플레가 높을 때 이 S&P 500 상승률에 좀 차이가 있죠. 예. 네네네 맞습니다. 1960년 이후 물가까지 감안했을 때 S&P의 연간 수익률 평균값은 낮은 인플레이션이었을 때 15%였고 높은 인플레이션이었을 때는 9%였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좀 인플레이션 높으면 S&P 주가 상승폭은 떨어지게 된다. 네네네. 네. 조금 상승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낮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보다는 좀 낮다. 뭐 이런 평균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장기화되고 저기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그래도 살아남을 기업들이 있으니까 거긴 투자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 경쟁력 네. 이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가격 결정력이 낮은 기업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코스팅이라는 분은 높은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역사적으로 헬스케어, 에너지, 부동산, 필수 소비재 업종이 다른 업종 수익률에 비교했을 때 아웃퍼폼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생기면 임금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도 올라오고 그렇지만 내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가격 책정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업종은 오히려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 맞습니다. 걸 좀 찾아가지고 투자하면은 이 시장 등락 속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이슈인 에리언이 한마디 경제 엑셀 계속 밟다 보면 급브레이크 잡는 충격 온다. 이런 것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 법원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한편으로는 혁신의 용광로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균형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줄였더니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고용 회복이 빨라지면 연준의 긴축 시계도 빨라집니다. 6월 고용 동향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 전문가인 에리언이 경기 부양에만 올인하다 보면 언젠가 강하게 경제의 브레이크를 잡게 되고 그 충격으로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연준이 운전대를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네, 오늘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들이나 뉴스 같은 업데이트를 잘 팔로우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좀 많이 전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자, 6월 29일 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 글로벌 영업본부의 강지훈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